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제2영역 사회복지조사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의 26번에서 38번 문제까지 13문제를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도 마찬가지 목차의 순서를 쭉 놓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조금 더 냈고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은 아예 뺐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보고서 작성이라고 하는 맨 마지막 장에 있는 게 있어요. 목차에서. 그런 것들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뺐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두 문제 정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사론의 문제 들어갑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자, 26번 문제는 우리 사회복지조사론의 목차에서 앞부분에 있는 거죠. 다음 개념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귀납주의, 2번 논리적 실증주의, 3번 논리적 경험주의, 4번 반증주의, 5번 과학적 혁명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이 1번과 5번이죠. 자, 1번 귀납주의, 일반적인 법칙과 이론을 형성하는 미괄식의 형태입니다. 맞습니다. 이론을 도출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론에서 출발을 하면 귀납법이 아니라 연역법이 되는 거고요. 쭉 검증하다가 마지막에 이론으로 도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 되느냐? 귀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의 위치가 앞에 있느냐 아니면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연역법과 귀납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두괄식이 되고요. 이것이 바로 미괄식이 됩니다. 그래서 연두, 귀, 미 이런 식으로 외우시라 했죠. 맞습니다. 논리적 실증주의입니다. 실증이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실증, 실제로 증명해 봐야 되니 검증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검증 가능성에 입각한 프로토콜 명제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검증 가능한 명제, 프로토콜 명제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논리적 경험주의입니다. 경험주의는 실제로 증명했던 실증주의를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논리적 실증주의를 보완하는 것이고요. 진리의 재확인이 바로 논리적 경험주의가 되겠습니다. 반증주의입니다. 지속적인 반증의 과정이 중요하겠죠. 반증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말 그대로 반증주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학적 혁명, 토마스 쿤이죠. 토마스 쿤의 과학적 혁명. 우리가 이제 전과학에서 정상과학으로 혁명이 일어나면 정상과학이 됩니다. 또 다른 정상과학, 또 다른 정상과학으로 계속해서 과학적 혁명이 이 과학의 패러다임을 변경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과학적 혁명에 의한 패러다임의 이동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과학의 혁명적 발전으로 패러다임이 고정화되지 않고 패러다임이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1번과 5번은 시험에 출제된 거니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7번 문제는 한 측정 도구가 그 준거, 이거 준거 타당도, 기준 타당도, 자, 이거를 물어보는 것인데요. 그 준거로 사용된 현재가 또 결정적 힌트가 됩니다. 현재의 어떤 행동이나 특성과 관련된 정도를 나타내는 타당도는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측정 도구를 현재의 준거로 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현재의 준거로 보는 거, 기존의 준거로 보는 거, 미래의 준거로 보는 거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현재의 준거로 보는 것을 동시 타당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준거로 보는 것을 바로 예측 타당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답을 해결했어요. 답은 공인 타당도가 답입니다. 동의어를 썼네요. 동시 타당도의 동의어가 공인 타당도가 됩니다. 예측 타당도의 동의어가 애연 타당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현재 공인된 것과 비교한다 그래서 공인 타당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27번 문제 간단하게 개념을 잡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2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8번 문제 별표 동형검사 신뢰도입니다. 대안법이라고 하죠. 동형검사법, 평행양식법이라고도 하죠. 동의어입니다.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동형검사 신뢰도는 유사한 문항을 만들어서 이 검사지와 이 검사지의 유사성을 보는 겁니다. 반복 검사하지 않고 유사한 설문지를 제작해 놓고 이 두 가지의 설문지의 측정의 일관성이나 유사성을 보는 것이 동형검사 신뢰도가 됩니다. 자, 검사 내용의 차이에 따른 오차가 생길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유사한 검사 문항을 제작하는 겁니다. 유사한 검사 문항을 제작해서 처음에 척도로 제작한 문항과 유사한 문항, 검사 문항 제작한 것의 비교라고 했으니까 검사 내용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오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형성 계수, 여기서 나온 계수를 우리가 동형성 계수라고 합니다. 추정할 수 있고요. 연습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연습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연습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틀린 지문이고요. 연습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 제가 설문지 하나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쭉 문항을 읽고 체킹을 하셨겠죠. 그리고 회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유사한 문항을 다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앞의 문항과 유사한 문항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연습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가서 이것과 이것의 유사성을 보는 건데, 이 측정을 하는 대상자들은 앞의 설문과 유사한 설문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일종의 연습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야 됩니다. 완벽한 동형 검사를 제작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이제 동형 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사성이 있는 검사 문항이 되는데 그 유사한 검사 문항을 연구자가 만드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동형 검사를 제작하기는 어렵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제한점을 보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제한점이 뭔데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소요된다. 자, 검사를 하고 똑같은 대상자에게 똑같은 설문지를 나중에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다시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검사 재검사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형 검사는 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동시회수라고 하죠. 동시회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28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좀 좋은 문제이면서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체킹해 주셔야 됩니다.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9번 문제는 자연과학과 비교한 사회과학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목차 앞에 있는 거죠. 우리 사회복지조사가 바로 사회과학에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조사는 사회과학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회과학의 특징의 문제가 잘 나올 수 있는데요. 사고 가능성이 제한된다.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은 인간과 관련된 사회현상이에요. 인간과 관련된 사회현상이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고 가능성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도 그렇고요. 사회현상에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은 윤리적인 측면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사고 가능성에 제한이 되고요. 누적적 성격의 학문이 아니라 유일하고 독창적인 성격의 학문입니다. 유일하고 독창적 성격의 학문이라고 그러죠. 자, 이것은 제가 꼭 기억해 놓으셔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유일하고 독창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인간은 유일하고 독창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회과학도 유일하고 독창적 성격의 학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은 사회문화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구자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과학은 인간과 관련된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확률적 결정론이랍니다. 확률적 결정론에 의한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인간과 관련된 사회현상이라는 연구대상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답은 2번입니다. 누적적 성격의 학문은 우리가 자연과학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2번이 답이 됩니다.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동년배 연구가 나왔는데 별표 쳐주시고요. 동년배 연구, 코호트 스터디라고 하고 옳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동년배 연구는 종단 조사 중에 하나죠. 종단 조사 중에 하나입니다. 종단 조사는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특정 시점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조사한다. 이건 횡단이죠. 특정 집단, 일정한 시점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은 횡단 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된 모 집단에서 조사 시점마다 표본을 다르게 추출하여 변화 경향성을 분석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년배 조사 배울 때 대상자는 달라진다라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조사 시점마다 표본을 다르게 추출하는 건 맞고 고정된 모집단은 아시겠죠? 고정된 모집단이 바로 동년배 집단이거든요. 이 모집단은 고정을 합니다. 동년배로 고정을 해요. 동년배로 고정을 해놓고 그래야 동년배 연구가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조사 시점마다 그 동년배 중에서 표본을 다르게 추출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동년배 연구고요. 표본으로 추출된 가로 동일한 대상의 변화, 가로 닫고. 자, 동일한 대상의 변화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조사한다. 여러분, 동일한 대상이에요. 다른 대상이 아니라. 따라서 이것은 패널 조사가 됩니다. 패널 조사, 패널 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연구 목적이 같은 연구로서 조사 시점의 모집단이 다르다?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사 시점마다 표본이 다르지 모집단은 다르지 않아요. 모집단은 동년배로 고정됩니다. 모집단은 동년배로 고정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복 측정할 때마다 추출된 표본의 손실이 많아 연구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추출된 표본이 동일했을 때 같은 표본을 오랫동안 조사할 때 그 사람이 손실될 수 있어요. 빠질 수 있는데 추출된 표본이 달라집니다. 추출된 표본이 달라집니다. 달라짐으로 손실이 많을까요? 손실이 적겠죠. 손실이 적다라고 해야 돼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측정할 때마다 조사 대상자가 동년배로 달라진단 말이에요. 달라지기 때문에 손실이 패널 조사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연구가 중단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제가 5번 지문을 그대로 놔두고 이것을 무슨 조사를 할 수 있냐 그러면 패널 조사가 그래요. 패널 조사는 장기간 동안 동일 대상을 연구하기 때문에 표본이 손실될 수 있어요. 자, 무슨 일 때문에 빠지고 안 되겠다 하고 그래서 손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구가 중단될 수 있는 게 패널이죠. 자, 정리가 됐고요. 답은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0번 문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는 순위척도, 동의어가 서열척도가 됩니다. 순위척도, 서열척도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응답 대안들을 가로, 상호, 베타적으로 분류한답니다. 분류하기 위하여 각각 임의적으로 숫자를 부여한다. 우리가 남자 1, 여자 2 이런 것들이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명목, 척도가 됩니다. 명목, 척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범주, 그러면 명목과 동의어가 되고요. 서열의 정보와 더불어, 그러면 서열의 척도가 되고, 거리의 정보입니다. 자, 우리가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등간이거든요.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등간이에요. 그래서 거리의 정보를 갖는 척도는 등간 척도가 됩니다. 등간 척도는 수준이 세 번째로 높아요. 안에 있는 명목, 밖에 쪽에 서열, 그 다음에 등간이니까. 그래서 범주, 서열 정보도 갖고 있고 거래 정보도 갖고 있는 게 등간입니다. 절대적 0, 절대 0점이라 하죠. 포함하며 각각의 값이 절대적 의미를 갖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죠? 절대 0점 하면 생각나는 거 비율 척도가 되죠. 비율 척도입니다. 자, 소득 수준 상중하, 만족도 상중하, 등급 분류 뭐 예를 들어서 1등급에서 5등급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간대요. 이것이 서열입니다. 이것이 서열 척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산술 계산이 더하기 빼기죠. 그 다음에 비율 계산이 곱하기 나누기잖아요. 그래서 산술 계산뿐만 아니라 비율 계산까지 모두 가능한 것이 가장 수준이 높은 비율 척도가 되겠습니다. 비율 척도는 절대 0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가 되고 사칙 연산이 다 가능합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는 기본적인 겁니다. 3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2번 문제. 변수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개념인데요. 옳은 것은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 잘 나오고 있는 변수가 이 조절 변수입니다. 조절 변수가 사례로도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종속 변수입니다. 결과를 예측하거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수로 설명 변수, 원인 변수, 예측 변수라고도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 아닙니까?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인은 바로 독립 변수가 되겠습니다. 원인은 독립 변수가 됩니다. 이 독립 변수는 결과를 예측하거나 차이를 설명한다. 그래서 설명 변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측한다라고 해서 뭐라고 해요? 네, 예측 변수라고 쓰는 겁니다. 자, 됐고요. 독립 변수 들어갑니다. 원인의 영향이랍니다. 결과라요. 그래서 주로 분석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원인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가 되는 변수 말씀하세요.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종속 변수입니다. 자, 1번과 2번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3번 들어갑니다. 독립 변수의 결과이면서 종속 변수의 원인인 변수가 뭐죠? 네, 이게 바로 매개입니다. 매개 변수라고 하죠. 자, 그림 하나 그리면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다. 독립 변수의 결과이자 종속 변수의 원인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C라고 하는 이것을 독립 변수의 결과, 종속 변수의 원인, 그래서 이 C는 매개 변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가 이리 가고 이리 왔죠? 자, 그 다음에 두 변수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식적 변수. 이것을 우리가 외생 변수라고 하죠. 외생 변수. 자, 두 변수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한다. 생각나세요?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다. 자, 여기에 외생 변수가 있습니다. 자, 외생 변수는 양다리 걸친다라고 했죠. 양다리 걸쳐서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을 외생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자, 3번과 4번이 또 바뀌었죠. 5번 들어갑니다. 조절 변수입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가로 강하면서도 불확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조절 변수는 우리가 뭐에 따라 또는 뭐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때 이 조절 변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하면서도 불확정적인 효과, 그런 것들을 준다고 해서 조절한다, 조절 변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례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월 수입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월 수입이 독립 변수가 되고 행복지수가 뭐가 되냐면 결과 변수, 종속 변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성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기에 성별이 바로 뭐냐면 조절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이 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때 강하면서도 불확정적인 그러한 효과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절 효과라고도 하고요. 그 조절 효과가 바로 조절 변인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 질문 맞습니다. 자, 답을 해결했어요. 옳은 내용 찾기니까 답은 5번이 됩니다. 1번, 2번이 바뀌었고요. 3번, 4번이 바뀌었습니다. 32번에 변수에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5인방을 정리했네요. 자, 33번 문제 들어갑니다. 표집 방법과 그 종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여기에서 단층 집행계 확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암기법, 단순 무작위, 층화, 집락, 행렬, 개통 표집 5가지는 확률 표집에 들어간다. 나머지는 뭐다? 비확률 표집이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물론 다단계 표집이란 게 있어요. 다단계 표집은 집락 표집의 다른 어떤 변형된 형태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확률 표집으로 봐야 되고요. 이 나머지는요, 누유, 임할, 누적, 유의, 그 다음에 임의, 그 다음에 할당 표집,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비확률 표집에 들어갑니다. 자, 행렬 표집은 확률 표집 맞고요. 할당 표집은 비확률 표집이에요. 비확률 표집이고,
편의 표집, 비확률 표집 맞고요. 눈덩이 표집, 누적 표집의 동의어, 비확률 맞고요. 비율 층화, 이게 중요한 거죠. 층화는 확률 표집에 들어간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행렬 표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렬 표집, 매트릭스 샘플링이라는데 우리가 이제 수검자,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측정할 때 많이 보는 건데요. 피검사자와 문항을 동시에 무작위 표집하는 겁니다. 자, 피검자가 있고 문항이 있는데요. 검사 문항이 있는데 이걸 동시에 무작위 표집하는 것을 매트릭스 샘플링, 행렬 표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피검자가 전체가 있다. 전체 다 볼 필요 없고 피검자에서도 샘플을 하고 문항에서도 샘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검자, 골라진 피검자가 이 골라진 문항을 테스팅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렬 표집이라 하는데 이 행렬 표집에서 확률 표집이라는 대목이 여기 있잖아요.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면은 확률 표집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33번의 답은 2번입니다. 34번 문제 들어갑니다. 34번 문제, 어떤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척도다. 자, 의미 힌트 하나 나왔고요. 형용사 두 번째 힌트 나왔어요. 형용사를 정하고 양극단에 서로 배치한다. 양극단에 배치한다, 그 말은 서로 반대를 표시한다 이 말이죠. 속성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척도는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것을 물어볼 때 만족한다, 불만족한다라는 걸 많이 보잖아요. 여기에 이제 만족스러운 긍정이 있으면 여기에 분정에 불만족스러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형용사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체킹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어의 분화 척도라고 해요. 어의 분화 척도라고 해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의미 차별 척도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의 차별 척도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의미가 첫 번째 힌트가 되고요. 양극단에 이렇게 반대의 형용사 쌍을 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자, 총합평정 척도로 많이 이제 동의어가 리커트 척도가 되는 거죠. 리커트 척도로 측정을 해서 전체를 합산하는 것을 말하고요. Q 분류 척도는 말 그대로 분류하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든지 세 가지로 분류한다든지 아니면 또 세 가지로 분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Q 분류 척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서턴 척도는 척도치를 부여하는 거죠. 사전 문항 평가를 실시해서 척도치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서턴 척도에서 중요한 맥락으로 보고요. 요인 척도가 있습니다. 요인 분석을 하는 겁니다. 통계 프로그램에 요인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문항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요인끼리 묶어주는 겁니다. 요인 분석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요인 척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35번 문제는 리커트 척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리커트 척도 개발 과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리커트 척도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마 설문 문항 부탁을 받았을 때 리커트 척도로 많이 돼 있을 거예요. 중립적인 문항보다는 긍정이나 부정을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는 게 좋아요. 보통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긍정이나 부정을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는 게 좋고요.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응답의 범주를 제시합니다. 이 응답 범주를 4점으로 할 수도 있고 5점으로 할 수도 있고 7점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4점 리커트 척도, 그 다음에 뭐 리커트식 5점 척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을 구별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자, 우리가 이제 점수를 역으로 부여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시죠? 그게 이제 부정적인 문항이에요. 부정적인 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부여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코딩 변경을 할 때 이제 부정적인 문항은 긍정적인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검사 점수의 합이 잘못되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다. 자, 어떤 사람이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는 비장애인입니다. 자, 매우 그렇다가 있고, 매우 그렇다가 있고, 그 다음에 매우 그렇지 않다가 있죠. 자, 매우 그렇다를 제가 4점으로 해볼게요.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긍정문항이죠, 여러분. 나는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점이 주어지는 겁니다. 요리 체크했으면 4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다른 사례를 볼게요. 나는 혼자 목욕을 할 수 없다. 나는 혼자 목욕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부정문항이잖아요. 부정적 문항. 똑같아요. 나는 혼자 목욕을 할 수 없다. 매우 그렇다예요? 아니죠. 매우 그렇지 않다로 해야 되잖아요. 매우 그렇지 않다. 자, 매우 그렇지 않다로 이제 체킹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럼 1점이 되는 건데요. 1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해줘야 돼요. 역으로. 이 1점을 몇 점으로 해줘야 된다? 4점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다? 네. 비장애인이니까. 나는 혼자 목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할 수 없다 해놓고 매우 그렇지 않다로 했으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답변은 1점으로 돼 있지만 이 1점을 몇 점으로 바꿔야 돼요? 4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코딩 변경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항을 다시 보면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을 구별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 부정적인 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부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문항을 점수를 역으로 부여해야 된다고요. 자, 정리가 됐고요. 3번 잘못됐고, 자, 요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요인 분석을 통해 각 문항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가를 확인하여 단일 차원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자, 리커트 척도에 여러 다수의 문항이 쫙 있잖아요. 예, 요인 분석을 해서 같은 문항끼리 묶어주는 게 좋아요. 선정한 문항들을 질문지에 포함시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우리가 이제 프리테스트라고 해서 사전조사라고도 합니다. 사전조사라고도 합니다. 자, 문항이 적절한지 검토한 후에 본조사를 사용한다. 여기 예비조사도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비조사를 지우시고요. 사전조사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이제 예비조사는 문제를 잘 제기하기 위해서 하는 탐색적 조사를 예비조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된 문항들을 질문지에 포함시켜서 미리 프리테스트를 한다 이 말이에요. 프리테스트를 해서 자, 문항이 적절한지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본조사를 하는 거니까 예비조사를 사전조사로 바꿔주면 더욱더 명료해집니다. 자, 답은 3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35번 문제 3번으로 처리했습니다.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지문이에요. 3번 지문은 제가 사례까지 들어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자, 3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6번 문제는 다음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없는 내적 타당도 조회 요인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내적 타당도 조회 요인의 1번 역사 요인, 2번 성숙 요인, 반복 검사, 검사 요인이 되겠죠. 도구 요인, 통계적 얘기 모두 다 내적 타당도 조회 요인입니다. 내적 타당도 조회 요인은 인과성 검증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새롭게 개발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자존감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10명의 학생을 무선 표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적용 전과 적용 후에 동일한 자존감 검사를 실시한 후 그 변화를 아래와 같이 도식화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사전검사했고 그 다음에 사후검사를 했다는 실험식인데 별 의미 없습니다. 자, 여러분 특정 지역에서 10명의 학생을 무선 표집해서 프로그램 전과 후라겠잖아요. 그럼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그죠? 시간이 흘러간 사이에 뭐 다른 어떤 우연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죠. 그게 바로 역사요인이에요. 우연한 사건이 있으면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숙,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성숙 요인,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검사지를 했죠. 그러니까 반복 검사, 검사요인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게 아니에요. 도구 요인은 뭐냐면 다른 검사 도구를 써야 돼요. 다른 검사 도구 사용 시 나타나는 게 도구 요인이기 때문에
동일한 검사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4번은 일어나지 않고요. 통계적 획입니다. 극단적인 측정값을 갖는 대상자인데, 자, 여기서 보면 특정 지역에서 10명의 학생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선 표집을 했기 때문에 양극단의 측정값을 갖는 대상자는 아니지만 이게요, 이 특정 지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특정 지역에서 통계적 회귀가 나타날 수도 있다. 통계적 회귀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통계적 회귀는 뭐였죠? 양극단적인 측정값을 갖는 대상자를 뽑았을 때 평균 지점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통계적 회귀라 했어요. 따라서 이 특정 지역이 바로 통계적 회귀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는 체킹해 놓으시고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3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7번 문제. 신뢰도와 관련된 건데, 신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개념적인 측면을 아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쭉 출제가 됐던 부분이니까 알아놓으시고요.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신뢰도는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같거나 유사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 측정했을 때 동일하거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신뢰도라 합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우리가 일관성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죠. 일관성이란 거 하나 써놓으시고, 검사 재검사법 나왔습니다. 똑같은 측정 도구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2번 측정합니다. 그에 따른 점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것이 검사 재검사법. 그 다음에 대안법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유사한 문항의 형태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사한 형태의 2개 이상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표본에게 해야 됩니다.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여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대안법, 복수양식법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동형검사법이라고도 한다 했습니다. 4번 반분법입니다. 반분법은 자, 측정 도구를 임의대로 반으로 나눕니다. 각각을 독립된 척도로 보고 이들의 측정 결과를 비교하는 건데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아닙니다. 가장 많이 활용한다. 이게 틀렸네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내적 일관성 방법 이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통계 프로그램에서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보는 겁니다. 내적 일관성 방법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 이게 중요하다겠죠.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 문항을 찾아내어서 측정 도구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그럼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바로 내적 일관성 방법이다. 크론바흐 알파가 0.7 이상이면 되게 높다라고 하거든요. 0에서 1 사이 값을 갖는데 0.7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신뢰도를 떨어뜨린 문항을 통계 프로그램이 찾아줍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면 크론바흐 알파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를 제외하는 항목, 문항을 찾아내서 측정 도구, 설문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내적 일관성 방법이 됩니다. 37번에 4번 지문이 잘못됐습니다. 이 정도의 개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38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자, 측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우리가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설문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 사람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마킹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측정한다라고 하는데, 측정이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대상에 값을 부여하는 과정을 바로 측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측정은 가로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추상적인 개념에 지능이란 게 있습니다.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인 측정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측정 도구가 지능 지수를 알아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들어있는 어떤 문항들인데, 그 문항들을 우리가 측정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작업이 측정이 되겠습니다. 측정의 수준이 있죠. 거기는 4가지 명, 서, 등, 비. 순위 척도의 동의어가 뭐다? 서열 척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목, 순위 또는 서열, 등간, 비율 척도가 있습니다. 맞고요. 측정은 여기 보면 값을 부여한다 그랬으니까 계량하는 거 맞고요. 객관화예요. 우리가 측정할 때는 되게 양적 연구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객관화, 표준화 등의 기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 간의 교량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관념적 세계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추상적 개념을 말하고요. 추상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경험적인 세계는 뭐예요?
구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검증 가능이라고 해도 돼요. 검증 가능. 자, 그래서 추상성을 구체적으로 검증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교량 역할을 바로 측정이라는 게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측정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해 본 건데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주관화가 아니라 객관화와 표준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측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38번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죠. 여러분들이 조사론에 좀 많이 약한 부분을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